당신 사주 한번 봅시다. 무당 최영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한옥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32살로 프리랜서 번역가였죠. 결혼 1년 차였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갑자기 무당을 데려온 건 어제 일이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말이죠. 며느리 사주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서요. 박순자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당황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무당이 지은의 생년월일시를 받아 사주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큰일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당은 지은을 째려보듯 바라봤어요. 이 며느리 사주에 흉살이 끼어 있습니다. 집안을 망하게 하는 애군이에요.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100일 안에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단호했어요. 사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여자 때문에 가문에 불행이 들어옵니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게 돼요. 박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원래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였죠. 집안도 변변치 않고 번역가라는 직업도 불안정해 보였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순자가 무당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100일 안에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깨끗하게요. 이혼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애군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어머니, 이건 미신이에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지은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미신이라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당 말을 듣고 살아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시누이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28살인 민지는 언니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죠. 언니, 무당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 온 뒤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은이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서 손해봤고 우리 오빠도 승진 떨어졌고 저도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다 언니 온 뒤부터예요. 그건 우연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연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무당님 말씀처럼 언니가 애군을 가져온 거예요. 지은은 남편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준혁 씨, 뭐라고 좀 해봐요. 당신 아내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지은 씨, 어머니 말씀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당님도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나보다 무당 말을 믿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해야죠. 100일 안에 재앙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준혁의 말에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였는데 말이죠. 무당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부터 100일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내보내지 않으면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박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지은이 박순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손 떼요. 당신 같은 애군 덩어리가 우리 아들한테 손 떼는 것도 싫어. 그날 밤부터 지은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박순자는 지은을 집안의 모든 굳은 일에 투입시켰어요. 며느리 화장실 청소해.
변기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 어머니, 저 번역 일이 있어서요. 마감이 내일인데요. 번역은 무슨? 애군이나 빼려면 몸을 많이 써야 해. 어서 안 해? 지은은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말이죠. 민지도 가세했어요. 언니, 제 방도 청소하고 빨래도 해주세요. 언니가 애군 낀 사람이니까 더 고생해야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요? 애군 덩어리가 무슨 사람이에요?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나면 번역 일을 할 시간이 없었죠. 클라이언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 씨, 마감 지키셨어요? 원고 안 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이번이 벌써 3번째예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됐어요. 준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자요? 일 끝내야죠. 마감이 내일인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을 시키셔서요. 어머니도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애군 빼려면 고생해야 한다잖아요. 당신 정말 그 말 믿는 거예요? 21세기의 무당 예언을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가족이잖아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준혁은 아무 대답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지은의 상황은 더 나빠졌죠. 번역 일은 거의 못하게 됐고 수입도 끊겼습니다. 박순자가 지은을 거실로 불렀어요. 며느리 앉아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당님이 다시 오셨어요. 당신 애군이 생각보다 심각하대요. 또 무당 말씀이에요? 듣기 싫으면 말고. 그냥 짐 싸서 나가면 되니까. 박순자의 말에 지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당님 말씀이 100일 안에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이제 딱 반이 지났어요. 근데 당신이 아직도 여기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민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있는 동안 저 또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2번째예요. 이거 다 언니 때문 아니에요? 그건 내 문제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나, 지금 나한테 반말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지은도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반말이 문제가 아니잖아.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해. 뭐라고? 이 애군 덩어리가 감히. 박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준혁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아, 내 아내 좀 봐.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동생한테 반말하고 난리야. 준혁이 지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께 사과해요. 왜 내가 사과해야 해요? 잘못한 게 뭔데요? 어머니께 소리 지른 것부터 잘못이죠. 어머니가 먼저 나를 애군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무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 정말 비정상이에요. 무당 말만 믿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요? 박순자가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나가. 100일 기다릴 것도 없어. 어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애군 덩어리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박순자가 지은의 방으로 가서 옷가지를 가방에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따라갔어요. 어머니,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시끄러워. 내가 가져갈 게 뭐가 있어? 가방 하나로도 충분해. 박순자가 가방을 지은에게 던졌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받아들고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 정말 이래도 돼요? 우리 부부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해요. 나도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애군일 뿐이에요. 준혁의 말에 지은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민지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 나가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문 앞에서 지은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다들여. 후회는 무슨. 애군이 사라져서 시원해. 박순자의 말이 지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은은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에 든 건 가방 하나와 결혼 1주년 때 받은 목걸이뿐이었습니다. 목걸이 뒷면엔 날짜가 새겨져 있었죠. 23년 3월 15일. 지은은 그 날짜가 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처음 만난 날도 아니었죠. 왜 이 날짜를 새겼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갈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지은은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어요.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죠. 보증금 50만 원, 월세 38만 원. 고시텔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은은 고시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4층 건물이었죠.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 합쳐서 88만 원이에요. 지금 낼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지은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20만 원. 번역일로 모은 돈의 전부였어요. 관리인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고요. 공과금은 따르고 밤 11시 이후엔 샤워 금지예요. 규칙 어기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관리인이 열쇠를 건네줬어요. 3층 7호실이에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지은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2.5평.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요.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하러 나갔어요. 첫 번째 편의점에서 문전 박대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대학생만 뽑아요. 두 번째 편의점은 경력자만 찾았습니다. 편의점 일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죄송해요. 바로 투입 가능한 사람이 필요해서요. 지은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말이죠. 저녁 무렵 한 편의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9,500원이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사장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계산대 사용법은 이거고요. 물건 진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통기한 확인은 매일 해야 하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집중했어요. 첫날 밤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렸고 물건을 떨어뜨려 깨기도 했죠. 야, 아줌마.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취객이 소주병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가격표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비싸다니까? 깎아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취객이 소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쳤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반말로 해. 손님한테? 저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새벽 7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지은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카페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번역 일을 시작했죠. 밀린 원고가 산더미였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화가 나 있었어요. 지은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까지 안 보내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번역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일한 탓에 눈이 감겼어요.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카페 직원의 목소리에 지은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시텔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밤 10시였어요. 또 편의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번역 일을 병행하니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월급날이 왔습니다. 통장에 76만 원이 들어왔어요. 2주치 알바비였죠. 지은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38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편의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은은 24시간 김밥 가게에 들렀어요. 김밥 한 줄 주세요. 3,000원이에요. 지은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죠. 그냥 컵라면으로 할게요. 편의점에서 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출판 관련 잡지를 사갔죠. 오늘도 밤샘이세요? 지은이 계산하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네. 원고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편집자는 항상 바쁘더라고요. 편집자세요? 네. 작은 출판사지만요. 요즘 베스트셀러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번역 일도 하세요? 저희 출판사에서요? 당연히 하죠. 해외 책 번역이 요즘 잘 팔리거든요. 그럼 번역가를 찾으시나요? 남자가 지은을 자세히 봤습니다. 왜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네. 저 프리랜서 번역가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가능합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명함 있으세요? 지금은 없는데요. 이메일 주소 드릴까요? 지은이 종이에 이메일을 적어줬습니다. 남자가 받아들며 말했어요. 좋아요. 내일 한번 연락드릴게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희망출판사 편집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은이에요. 현우가 나간 후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모를 기회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현우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지은 씨, 어제 말씀하신 번역건인데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 되세요? 지은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3시에 저희 출판사로 오실 수 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지은은 고시텔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희망출판사는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우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커피를 내왔어요. 포트폴리오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 노트북을 꺼내 번역 작품들을 보여줬습니다. 현우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실력이 좋으시네요. 문장이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소속되어 계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해외 베스트셀러를 번역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미국 심리 소설인데 한국에 소개되면 대박 날 것 같거든요. 지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현우가 책 표지를 보여줬어요. 지은이 제목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 책이요? 미국에서 100만 부 넘게 팔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판권을 어렵게 땄어요. 번역만 잘 되면 한국에서도 히트칠 거예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번역료는 페이지당 5,000원. 총 400페이지니까 200만 원이에요. 한 달 안에 가능하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200만 원. 2달치 생활비가 생긴 거였어요. 출판사를 나오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지은은 미친 듯이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카페로 가서 번역하고 낮에는 고시텔에서 작업했죠. 잠은 하루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번역은 순조롭게 진행됐죠. 지은은 책 내용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야기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성공하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은의 상황과 비슷했죠. 주인공이 절망에서 일어서는 장면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할 수 있어. 꼭 일어설 거야. 3주 만에 번역을 끝냈습니다. 지은은 파일을 현우에게 보냈어요. 다음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번역이 완벽해요. 문장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편집부에서 다들 감탄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저희 출판사 전속 번역가로 모시고 싶은데요. 전속이요? 네. 월급제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기본급 300만 원에 인세는 별도로 드리고요. 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저를요? 당연하죠. 이런 실력자는 흔치 않아요.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사무실 자리도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방방 뛰었습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3년 3월 15일. 이 날짜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분명 의미 있는 날인데 기억이 안 났죠. 지은은 휴대폰 달력을 켰습니다. 23년 3월 15일을 검색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죠. 왜 준혁은 이 날짜를 새긴 걸까? 의문이 깊어졌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사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그만두려고요. 벌써요? 일 잘하셨는데 아쉽네요. 감사했습니다. 지은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고시텔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출판사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지은을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지은 씨 자리예요. 컴퓨터랑 책상은 준비돼 있고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지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부 김태희입니다. 마케팅팀 박지훈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지은은 따뜻한 환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어요. 현우가 다음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일본 소설이에요. 추리물인데 일본어 가능하시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한 달 안에 부탁드릴게요. 지은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출판사 사람들은 친절했고 일도 재미있었어요.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왔죠. 지은은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지은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고깃집에서 삼겹살 한 인분을 시켰죠. 고기를 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번역한 심리소설이 출간됐어요. 출판사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현우가 흥분해서 지은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은 씨, 큰일 났어요. 큰일. 무슨 일이에요? 우리 책이 온라인 서점 1위예요. 하루 만에 5,000부가 팔렸어요. 정말요? 지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베스트셀러 1위. 지은이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리뷰 좀 보세요. 번역이 너무 좋다는 댓글이 수백 개예요. 지은이 리뷰를 읽기 시작했어요. 번역이 정말 자연스럽네요. 마치 한국 작가가 쓴 것 같아요.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번역가님 최고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주말 지은은 서점에 가봤습니다. 자기가 번역한 책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쌓여 있었어요. 손님들이 책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구나.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출판사로 돌아오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 씨, 잠깐 사장님 사무실로 가시죠.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사장실 문을 열자 사장 송민호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지은 씨, 앉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책이 대박이 났어요. 일주일 만에 3만 부가 팔렸어요. 이건 우리 출판사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정말요? 다 지은 씨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출판 기획자로 승진하시는 게 어때요? 번역뿐만 아니라 책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맡아주세요. 연봉은 5천만 원으로 올려드리고요. 지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요? 기획자로요? 네. 지은 씨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은 기획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고르고 번역하고 마케팅 전략을 짰어요. 신기하게도 지은이 기획한 책마다 히트를 쳤습니다. 6개월 만에 지은은 출판계에서 유명해졌어요. 업계 사람들이 지은을 찾기 시작했죠. 어느 날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 저희 출판사로 오시면 어떨까요? 연봉 1억에 임원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희망 출판사에 남고 싶어요. 현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지은 씨, 고마워요. 우리 회사를 선택해줘서요. 여기가 제게 기회를 준 곳이잖아요. 그날 밤 민호 사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사실은 제가 사업 확장을 생각 중이에요. 어떤 확장이요? 출판사를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혹시 지은 씨가 공동대표가 돼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를요? 공동대표로요? 네. 지은 씨 기획 능력이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어요. 투자금은 3천만 원만 넣어주시면 돼요. 지분은 30% 드리고요. 지은은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그동안 모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3천만 원 전부였어요.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은의 기획력과 민호의 경영 능력이 만나 시너지를 냈죠. 1년 후 희망출판사는 직원이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10배가 됐어요.
지은은 원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고시태를 벗어난 지 1년 만이었죠. 새 집에 짐을 풀며 지은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23년 3월 15일. 여전히 이 날짜가 궁금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23년 3월 15일 저녁. 검색 결과에 이상한 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계약 기사였어요. 서울 강남구 어아파트 23년 3월 15일 계약 체결. 계약자 김준혁.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 그날 아파트를 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준혁은 돈이 없었습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었죠. 그럼 어떻게 산 걸까?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출 기록이 나왔습니다. 5억 원. 명의자는 황지은. 지은의 이름으로 대출이 나간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은은 급히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23년 3월 15일에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나요? 은행 직원이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5억 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본인 명의로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서명도 돼 있고요. 지은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자기 명의를 도용한 거였어요.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은행에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지은은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서명이 위조돼 있었습니다. 지은의 서명과 비슷하게 흉내낸 거였죠. 소득증명서도 가짜였어요. 지은이 월 500만 원을 번다고 돼 있었습니다. 지은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위해서였어요. 형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사기 사건이네요. 명예 도용의 문서 위조까지. 고소하시면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지은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지은 씨 명의를 도용했다고요? 네. 5억 원 대출을 몰래 받았어요. 그건 완전히 범죄예요.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현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변호사 정수아였어요. 수아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승소 가능성 높아요.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서명 위조, 소득증명서 위조, 무단 대출. 다 범죄예요.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출금 5억 원의 위자료까지 합쳐서 최소 7억 원은 받아낼 수 있어요. 지은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에게 소장이 발송됐어요. 준혁은 황급히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고소를 하다니요. 당연하죠. 제 명의를 도용했잖아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5억 원 대출이 오해예요? 준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집을 사야 했거든요. 제 허락도 없이요? 서명까지 위조하면서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봅시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의 사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박순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법정에서 인정하세요.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지도 SNS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용서해줘요.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요. 지은은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그 사이 지은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준혁과의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목걸이 사진까지. 수아 변호사가 감탄했어요. 증거가 완벽해요. 이 정도면 백전백승이에요. 재판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은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준혁과 시댁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 위해서였죠. 탐정 강민수가 일주일 후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지은 씨,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뭔가요? 민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준혁 씨 어머니 박순자가 무당 최영심에게 돈을 준 기록이 있어요. 얼마요? 1,000만 원이에요. 23년 2월 20일. 무당을 집에 부르기 한 달 전이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짜고 친 거란 말이에요? 네. 무당이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돈을 받고요. 증거가 있나요? 민수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박순자에서 최영심으로 1,0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순자와 무당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영심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우리 며느리 쫓아낼 명분을 만들어줘요.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1,000만 원 드릴게요. 제발요. 알겠어요. 흉살 끼었다고 하면 되죠. 지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짓을?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준혁 씨가 지은 씨 명의로 대출받기 한 달 전에 박순자와 무당이 만났어요. 그때 계획을 짠 것 같아요. 다 계획된 거였구나. 네. 처음부터 지은 씨를 쫓아내고 명의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이 증거들 법정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지은은 수아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상대방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추가 고소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무당도 같이 고소할 수 있어요. 사기방조죄로요. 그럼 무당도 고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무당 최영심에게도 소장이 발송됐습니다. 최영심은 황급히 박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나를 고소했대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지? 탐정을 고용했나 봐요. 우리 통화 내용이랑 계좌이체 기록 다 넘어갔대요. 최영심이 패닉에 빠졌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사기죄로 걸리면 저 감옥 가요. 내가 뭐 어떡하라고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순자 씨가 돈 주고 부탁했잖아요. 순자 씨도 같이 책임져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한편 지은은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해외 베스트셀러 3권을 동시에 기획했죠.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재판 때문에 힘들 텐데 일은 괜찮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 3권이 동시에 출간됐어요. 놀랍게도 3권 모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출판계가 술렁였어요. 업계 신문에 지은의 인터뷰가 실렸죠. 성공 비결이 뭔가요? 독자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책을 찾아요.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독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기사가 나간 후 지은의 SNS 팔로워가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지은의 스토리에 공감했던 거죠. 댓글들이 달렸어요. 고시텔에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힘든 시기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은은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감사했어요. 재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실 의향 없으세요? 원고님이 원하시는 금액 다 드리겠습니다. 수아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합의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법정에서 제대로 심판받게 하고 싶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준혁 측은 합의금을 10억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직접 출판사로 찾아왔습니다. 경비가 막았지만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은아, 나 좀 만나줘. 제발 부탁이야.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할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박순자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법정에서 인정하세요. 우리 집안이 망했어. 준혁이는 회사에서 잘렸고 민지는 우울증 걸렸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그건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에요. 박순자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지은이 막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뭐든지 할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지은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박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은은 목걸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23년 3월 15일. 이제 그 날짜의 의미를 알았어요. 준혁이 자기를 배신한 날이었죠. 지은은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긴장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우가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잘하실 거예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지은은 메시지를 읽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정에 도착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출판사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과 박순자, 민지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최영심 무당도 함께였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사기 및 명의도용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아 변호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피고 박순자가 무당 최영심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기록입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박순자와 최영심의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박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영심 씨, 우리 며느리 쫓아낼 명분을 만들어줘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어요. 세 번째 증거는 피고 김준혁이 원고 명의로 위조한 대출 서류입니다. 서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선명했죠.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순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마지막 증거는 목걸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준 선물인데 대출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은이 목걸이 사진을 제출했어요. 23년 3월 15일. 재판장이 피고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저희 측은 일부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수아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악의가 없다고요?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쫓아내고 명의를 도용했는데요. 그건 피고 측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들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피고 박순자 무당에게 거짓 예언을 부탁한 게 사실입니까?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피고 김준혁 원고 명의를 도용한 게 사실입니까? 준혁도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구체적 형량은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의가 승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계획은요? 제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현우와 동료들이 지은을 안아줬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다들 고마워요. 그날 저녁 뉴스에 재판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무당 예언을 빌미로 며느리를 쫓아낸 시댁, 법정에서 유죄 인정. SNS에서는 지은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통쾌하네요. 악인들이 벌받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해요. 지은 씨 같은 분이 성공하셔서 다행이에요. 지은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어요.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순자는 사기 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피고 김준혁은 사기 및 명의도용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 최영심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무당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10억 원이었어요. 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겼어요. 완벽하게요. 재판이 끝나고 지은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뒤쫓아왔어요. 지은 씨, 잠깐만요. 지은이 멈춰 섰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어요. 다시 시작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은 씨, 제발. 준혁 씨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었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예요?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게 사랑이에요?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은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판결 후 지은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출판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민호 사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대형 투자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대요. 100억 원이에요. 100억이요? 네. 지은 씨 기획력을 높이 평가했대요. 투자받으면 회사를 상장할 수 있어요.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상장까지요? 네. 지은 씨 지분 30%니까 상장하면 수백억 가치가 될 거예요. 지은은 꿈만 같았어요. 2년 전 고시텔에서 라면 먹던 자신이 떠올랐죠. 투자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희망출판사는 희망미디어 그룹으로 확장됐어요. 출판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제작까지 사업을 늘렸죠. 지은은 부사장 직함을 받았습니다. 나이 35세에 대기업 임원이 된 거예요. 언론이 지은의 성공 스토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고시텔에서 재벌 임원으로 황지은의 기적 같은 이야기.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지은은 몇 개를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토크쇼에서 MC가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시댁에서 쫓겨나 큰 캐리어 하나 들고 비 맞으며 서 있을 때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죠. 시청자들이 지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방송 후 SNS 팔로워가 5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한편 시댁 식구들의 삶은 파탄났습니다. 준혁은 수감됐고 박순자도 감옥에 갔어요. 민지는 혼자 남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민지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은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지은에게 조언했어요. 너무 매정하게 하진 마세요. 사람은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어요. 지은 씨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죠.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상장 준비도 착착 진행됐어요. 1년 후 희망미디어 그룹이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첫날 주가가 200% 급등했어요. 지은의 지분 가치는 500억 원이 됐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거죠. 현우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다들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지은은 샴페인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한강을 산책했어요. 반짝이는 야경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죠.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저예요. 준혁이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전화했어요? 수감 중이잖아요. 면회 신청하고 싶어서요. 한 번만 만나줘요.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제발요.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딱 한 번만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왜 만나주겠다고 한 건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은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준혁을 기다렸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죠. 와줘서 고마워요. 할 말이 뭐예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지은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준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로 돈을 빌리라고 했을 때요. 거절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왜요? 겁이 났어요. 어머니한테 미움받을까 봐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 씨는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알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은 씨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며 지은은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미련까지 정리한 기분이었죠. 2년이 흘렀습니다. 희망미디어 그룹은 업계 1위로 성장했어요. 지은은 대표이사가 됐죠. 회사는 50층 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고층 사장실에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비서 김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 투자사 미팅, 오후 2시 신규 프로젝트 회의, 저녁 6시 자선단체 만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민원인이 와 있습니다. 민원인이요? 네. 시댁 식구분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나요? 새벽부터요. 계속 무릎 꿇고 계세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잠시 후에 내려가 볼게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현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무직함을 달고 있었죠. 지은 씨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왔다면서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나볼 생각이에요?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요. 알겠어요.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박순자, 준혁, 민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모습이었죠. 박순자의 머리는 완전히 새었고 준혁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야위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저러고 있지? 경비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박순자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제발요. 우리 며느리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지은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가 지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 지은이 차갑게 답했어요. 전 이제 여보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민지가 지은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힘들어요.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지은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왜 지금 와서 이러세요? 박순자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우리가 미쳤었어. 무당 말 같은 걸 믿고 너를 쫓아냈으니까.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제가 성공했으니까 후회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지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고시텔에 살고 있었어도 찾아오셨을까요? 그건 박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 돈이 필요하니까 온 거잖아요. 준혁이 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 너를 만나고 싶었어.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가족이요? 가족이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당 예언 핑계로 저를 쫓아내고 제 명의를 도용했잖아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요? 전 수없이 봐줬어요. 그때마다 배신당했죠. 지은이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순자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줘. 굶어 죽게 생겼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정말 매정하게 구는구나. 박순자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죠.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너를 키워준 건데. 지은이 웃었어요. 키워주셨다고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쫓아내셨는데요. 준혁이 일어서서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지은 씨.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도와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자리라도 좀 구해줘. 우리 다 전과자라 아무도 안 뽑아줘.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박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며느리야. 하지만 제 방식대로예요. 무슨 말이야? 지은이 지갑에서 명함 3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취업지원센터 연락처예요. 전과자도 받아주는 곳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이게 뭐야? 우리 보고 막노동하라는 거야? 일에 귀천은 없어요. 정직하게 사시면 돼요. 우리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밖에 못 해줘?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쟤 때문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고소를 해서 우리가 감옥 갔잖아. 그건 어머니가 저를 속였으니까요. 당연한 결과죠. 준혁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가족이라는 말 꺼내지 마세요. 가족은 힘들 때 함께하는 거예요. 저를 쫓아낼 때 가족 생각하셨나요? 민지가 울부짖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요. 잘못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스스로요.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지은이 돌아서려는데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넌 정말 냉혈 인간이야. 양심도 없어. 지은이 멈춰 섰습니다. 양심이요? 제 명의를 도용하고 무당 사기극까지 벌인 분이 양심을 말씀하시네요. 그건 박순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어요. 용서했다고? 네. 미워하면 제 인생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하지만 잊진 않았어요. 지은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뒤쫓아오며 소리쳤어요. 지은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장실로 돌아온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명함만 줬어요.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요. 잘하셨어요. 선 긋는 것도 용기예요. 고마워요. 현우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지은 씨가 다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지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성공 후 시댁이 찾아왔다는데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용서는 했지만 관계 회복은 안 했어요. 제 인생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 멋있어요. 당당하시네요. 저도 저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댓글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미신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한 거죠. 무당이나 사이비 종교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지은이 말했어요. 저도 무당의 거짓 예언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재단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제 개인 재산 5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요. 어떤 도움을 주실 건가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생활비 지원 등 종합적으로 도울 거예요. 재단 소식이 알려지자 신청자가 쏟아졌습니다. 첫 달에만 200명이 넘었어요. 상담실에서 지은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무당한테 속아서 집까지 팔았어요. 아들 병 고친다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은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법적으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꼭 되찾으실 거예요. 여성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 활동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지은은 미신 피해 근절 운동의 상징이 됐죠.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로 다큐를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보다 피해자들 이야기를 더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큐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의 고시텔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담았어요. 촬영팀은 지은이 살았던 고시텔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지은이 좁은 방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매일 라면 먹으며 버텼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무엇이 버티게 했나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요. 복수요? 네.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다큐는 3부작으로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20%를 넘겼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겠어요. 지은의 SNS 팔로워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막노동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죠. 현장 소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김 씨, 일 잘하시네요. 다음 달부터 반장으로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자기 노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박순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사장이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하시네요. 솜씨가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박순자는 작은 칭찬에도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번 돈의 가치를 알았죠. 민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민지에게 말했어요.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재능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에게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삶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혁이 박순자와 민지를 불렀습니다. 우리 지은 씨한테 사과 편지를 쓰자. 편지요? 네. 진심을 담아서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고요. 셋은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준혁이 먼저 시작했어요. 지은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배신한 건 제 인생 최대 실수였어요. 용서를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요. 박순자도 펜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지은 씨. 내가 정말 미쳤었어요. 무당 말 같은 걸 믿고 당신을 쫓아낸 게 평생 후회됩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을 뉘우쳐서예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민지도 편지를 썼어요. 언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언니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회사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비서가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시댁에서 편지가 왔어요. 지은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뜯어봤어요. 세 통의 편지를 차례로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현우가 들어와서 지은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댁에서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진심이 느껴져요. 처음으로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쓸 거예요. 하지만 관계 회복은 아니고요.
지은은 답장을 썼습니다. 준혁 씨, 박순자 씨, 민지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용서할까 말까. 결론은 용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세요. 당신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황지은 올림. 편지를 붙이고 지은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현우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1년 후 희망미디어그룹은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은은 업계 최고의 CEO가 됐어요. 경제 잡지 표지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고시텔에서 재벌로 황지은의 기적. 시상식 시즌이 왔습니다. 지은은 올해의 CEO상을 받았어요.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분들의 상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포기하지 않고 버틴 제 자신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힘든 순간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객석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현우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처음에 기회를 준 거요.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요.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편의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 지은 씨 눈빛이 달랐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보였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고 싶어요. 지은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지은과 현우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한 동료들과 재단 식구들만 초대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하 화환을 보내왔어요. 화환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준혁, 박순자, 민지 올림. 지은은 화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결혼식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고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저를요. 현우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2주 동안 여유롭게 쉬었죠.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이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가끔은요. 꿈 같아요. 현우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지은 씨가 만든 현실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은은 자서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책 제목은 이랬습니다. 가방 하나로 시작한 기적. 집필 과정에서 지은은 과거를 돌아봤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책이 출간되자 대박이 났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10만 부가 팔렸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거예요.
사인회에서 한 젊은 여성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고시텔에 살아요. 힘들지만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지은이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꼭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인세는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50억 원이 넘었어요. 재단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과 현우 사이에 쌍둥이 딸이 태어났어요. 병실에서 아기를 안은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사랑만 줄 거예요. 무당 예언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현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딸들은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어느 날 지은은 예전 살던 고시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관리인이 지은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지은 씨?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제가 살던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비어 있어요. 가보세요. 지은은 3층 7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지은은 방 안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방에서 라면 먹으며 울었던 밤들이 생각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지은 씨를 만든 거예요. 네. 후회 없어요. 지은은 방을 나오며 고시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사고 싶어요. 얼마예요? 주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30억 원인데요. 계약서 쓰죠. 지은은 고시텔을 사서 미신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제공했죠. 첫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 지은이 말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입주자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후 지은은 청와대에서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미신 피해 근절에 기여한 공로였어요. 대통령이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가 큽니다.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지은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그 비오는 밤 큰 캐리어 하나 들고 쫓겨났을 때 누가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이요. 과거의 고통은 지금의 행복을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뿐이었죠.